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는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후 1층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대국민 메시지와 기자회견 모두 전국의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룸에선 최대한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구성했다며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제외한 질의응답만 1시간 남짓으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난 2년간 소회와 같은 뻔한 질문보단 국민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자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별도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메시지의 최종 원고를 다듬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등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최상병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또 김 여사에 대한 답변은 KBS 신년대담 때와 얼마나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계속해서 노진호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적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아쉽단 표현을 썼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두 가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 사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다 진솔한 사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발언 수위를 놓고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역시 연장선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는 적절치 못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 이 정도 수준의 답변만 내놓을 경우 자칫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만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의혹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그 의도가 뭐냐를 두고는 야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특검 추진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이어서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가 형식적 수사에 그칠 거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생색만 내다가 결국 불기소할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긴장이 조성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을 새로 내놨습니다.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 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는 9월 이원석 총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참패한 데 따른 검찰의 생존 전략이란 겁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검찰의 수사 동기와는 무관하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다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도 기자회견에서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선 첫 출근 날에도 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힐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이제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취합을 해가지고 대통령께 이제 별도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보완이 될 걸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첫 출근한 날에도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이는 식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대통령실은 부활시키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정 기능은 배제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야당에선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윤 대통령 가족의 이른바 특검 방탄용 로펌을 꾸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2년 전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달 탐사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탑재된 일부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가 그걸 밝히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학회에서 다누리에 탑재된 편광 카메라로 연구를 진행하던 한 교수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We had a few problems. Only cam 1 is working. We don't know why cam 2 is not working. 편광 카메라 2대 중 한 대에 원인 모를 문제가 생겼단 겁니다. 하지만 당시 주무기관 천문연구원은 한 대가 고장났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 자체에 대해 반박하며 정상 작동한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교수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천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카메라 한 대가 작동 안 되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인을 했던 이유는 뭘까?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지장이 없는데도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문의하니 카메라가 한 대 고장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구기관 노조에선 연구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와 예산을 받아 쓰는 연구기관 사이의 가불관계 때문에 개입이 잦다고 말합니다. 연구 현장에 개입한 사례는 관행처럼 많습니다. 정부가 연구에서조차 작은 문제까지 관리하는 이유는 결과물이 바로 자신들의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정부가 정부24에서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나간 걸 쉬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1,200여 건이나 유출됐는데도 언론 보도가 나기까지 한 달간 숨겼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들께 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숭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개 숙인 지 6개월이 채 안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접속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올해 초에야 정부 차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24 대규모 오류가 또 발생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지난달 1일 성적과 졸업증명서 646건이 신청자 아닌 엉뚱한 사람 내용으로 출력됐습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19일엔 납세증명서 500여 건이 법인 대표 개인정보가 적힌 채 발급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어제야 행안부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발급은 모두 개발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고 작은 오류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냥 아침 8시까지 완료된다라고 해서 좀 그 사이트가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한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먹통 상태로 된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질 않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남부 지역 곳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을 살피려 나간 70대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마을 2곳, 48가구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에 로프를 감은 구조대원들이 급류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실종된 70대 남성을 12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지역에 어제 하루 113mm의 비가 쏟아졌는데 논에 물이 찼는지 보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보트 타고 노를 저으며 다니는 이곳은 원래 마을입니다. 지난밤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두 마을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딱 한 발 디디니까 물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옷까지 들고 1, 2분 사이에 나가는데 벌써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15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40명은 구조대원이 업고 보트에 태워 구조했습니다. 투석 환자도 2명 있었습니다. 집 48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TV든 방 안에 전기장판이든 옷 가지고 뭐가 한 개도 성한 게 없어요 지금. 길쭉하게 자란 귀리가 다 누워버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부푼 마음을 하루아침에 도둑맞았습니다. 추수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에도 이때쯤에 집중호우 비바람 때문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경남과 전남,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잠기고 꺾이고 전국에서 176건의 소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월에 내린 비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5월 봄비가 장맛비처럼 쏟아졌는데 매년 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이번 장마가 걱정입니다. 호우 피해에 취약한 하천 근처나 산 아래 지역 주민들 상황을 윤두열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했던 집 바로 뒤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조금 일이 무너질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비가 좀 많이 와버리니까는 그냥 쎄 무너져서 그냥 보일러실을 싹 밀어버린. 벽 높이 절반 가까이 쏟아진 흙더미와 나무까지 부서진 슬레이트 지붕이 쌓여 있습니다. 부엌 창문까지 다 막혔습니다. 밟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가 원래 밝아야 되는구나. 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흙이 다 있네. 봄비라서 괜찮겠지 하다 어제 하루 223mm 퍼붓는 걸 보고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집이 여기 뒤쪽으로 그래 척하시면서 못 한다 했어요. 어제 큰 비에 대피해야 했던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비 오면 배관에 가서 지나고 있는 길. 서로 이제 물이 마당으로 안 오고로 저리 빠져비고로. 가파른 산기슭, 물길이 막힌 하천. 마을마다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장마 때마다 같은 곳에 넘어요.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길을 무조건 통해야 되는데 길이 잠겨버리니까. 경남 합천 양산마을 하천은 고속국도공사를 하느라 놓은 임시도로 탓에 어젯밤 결국 넘쳤습니다. 마을은 잠겨버렸습니다. 다리 밑에 흙을 갖다 한 5, 6m 높이 쌓아가지고
물 나가는 구멍은 한 5개밖에 안 돼. 그래가 무시피가 우리 영유 안 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하는 6월 말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또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임기가 끝나기 전 말년 휴가를 가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틀 뒤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해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합의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거든. 우리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직접 그들하고 토론해보자.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고 이른바 넷만큼 받는 스웨덴의 연금제도 역시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활동 종료까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해외를 가는 게 의미 있냐는 지적과 함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특위는 크게 2가지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끌어올리자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려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안입니다.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 의원들이 유럽에 가면 달라지겠냐는 지적에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영국 하원 연금 관계자를 만나는 등 그만큼 출장 가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주로 오전에는 연금 관련 기관을 둘러보고 오후에 모여 토론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구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구의회 25곳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상반기에만 해외로 떠나는 구의원이 200명 가까이 되고 관광으로 의심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코알라를 만날 수 있는 시드니 동물원, 호주의 그랜드 캐년 블루 마운틴 협곡까지 여행사 패키지 필수 관광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여행사 책자가 아닌 서울 중구의원 출장 계획서입니다. 오는 12일 의원 7명이 호주로 6박 7일 동안 떠납니다. 출장 목적은 100세 시대에 대비해 선진 복지도시 정책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와 동물원, 협곡은 무슨 관계일까? 블루마운틴에 가는 이유, 남산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랑 한옥마을이랑 다른데 짜맞추기식이죠. 정말 가야 할 복지시설은 어딘지 누굴 만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문의했더니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업체 여행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광진구 의원 8명은 오는 13일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8박 10일 가운데 나흘은 공식 일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빼곡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벤치마킹이 되니까 어디 가서 숙소에 가서 두루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감시해야 할 심의위원들, 이런 출장을 독려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관광이 될 수도 배움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며 승인했습니다. 서울 25개 구의회 중 16곳이 상반기에 출장을 갔거나 갈 예정입니다. 8억 2,500만 원을 씁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보통 관광 일정들 사이에 현지 기관 방문 일정을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관광인데 출장처럼 보이게끔 의원들에게 일정을 짜주는 여행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이 여행사 대표는 오랫동안 의원들 해외 출장 일정을 짜왔습니다. 어렵게 만나 설득했습니다. 어느 국가를 갈지 결정해둔 의원들은 키워드만 준다 했습니다.
복지관리아이가 아니고 건설관리아이가. 그러면 주제에 맞춰 방문 기관을 찾습니다. 관광 일정 사이에 이 기관 방문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 뒤 방문 승인과 내용 조율도 여행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지를 주면은 그걸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편지에 보내죠. 이런 여행사들 직원 몇 안 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공공기관 섭외가 쉬울 리 없습니다. 공식 방문 업체 수배하는 게 힘들어요. 특히 그게 선진국에서. 관계자 면담 없이 시설만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다녀온 뒤엔 보고서까지 여행사 몫인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일정에 맞는 자료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갔다 와서 자기들 꼭 이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지난해 부산 강서구의회는 보고서에 여행사 홈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담기도 했습니다. 원래 출장 목적보다는 어느 여행사가 이런 서비스를 잘해주는지가 계약 기준입니다. 어디 업체가 좋다더라, 잘해줬다더라, 물밀수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무엇보다 염치가 필요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현직 검사가 2주 사이 2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사실상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지휘자 책임까지 묻겠다고 지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남부지검 소속 A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체혈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24일 새벽 5시쯤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찰청에 음주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지휘자의 책임도 살펴보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잇따른 음주 사고로 더 이상 검찰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놀이터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검사가 전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입원 도중 사망했는데 병원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유족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은 영정사진을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앞엔 억울하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난 1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74살 오모 씨 가족입니다. 안역대가 자꾸 아프고 속이 자꾸 올라온다 이러는 거야. 지난 1월 4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오 씨는 이틀 뒤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뒤 더 심해졌고 의료진이 응급처치했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 샀고 막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달라는 요구는 묵살당했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뭐 돌아가시나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랬을 건데. 병원 측은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해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전원 요청은 기록이 없고 경찰 조사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급성장 폐쇄와 합병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고 조심스레 판단했습니다. 마비성 장폐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되었다면. 유족은 넉 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병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장이 폐쇄가 됐는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어쩌면 유족은 죽음의 원인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경비업체에 괴한이 침입해서 직원 손발을 묶고 차 한 대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있던 은행 현금 지급기 마스터키로 현금도 빼갔는데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누군가 셔터를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8분 뒤 손전등 불빛을 앞세워 밖으로 나와 사라집니다. 다시 1분이 지나고 경찰차 2대가 출동합니다. 경비업체 차량까지 도착해 조금 전 사람이 드나든 출입구를 살핍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1,900만 원이 털리는 순간 모습입니다. 이 괴한 8분 만에 현금 지급기를 열고 범행에 성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 10분 전 이 은행 경비업체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직원 한 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른 경비업체가 비정비를 해요. 근데 그 직원이 여기 왔다가 그 강도하고 만나서 아마 훔친 차 안에 현금 인출기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약 1.5km 떨어진 이곳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꺼내간 걸로 보입니다. 너무 그냥 쉽게 열었다는 거잖아요. 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아닌가 하고 저희도 이제 그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는 돈 안 내고 도망친 무전 취식범이 붙잡혔습니다. 내일 돈 주러 오겠다며 자전거를 맡기고 가놓고는 몰래 와서 자전거만 다시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일어납니다. 계산대 앞에서 가방을 뒤집니다. 자전거를 맡기고 내일 돈을 내러 오겠다고 합니다. 3일 뒤 남성이 식당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만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내일 주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를 끌러가지고 가져간 거죠. 엄청 황당하죠. 그거. 4만 원쯤 되는 밥값은 내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식당입니다. 이번엔 밥을 먹은 뒤 아예 돈 낼 기미도 없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전거를 담보로 맡긴 뒤 돈은 내지 않고 자전거만 가져간 같은 50대 남성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전 취식과 절도 등으로 8건의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또 다른 식당에 앉아있던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피해가 소액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거를 하고자.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한강다리에 오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붙들어주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13년 전 설치돼 무려 10,000명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전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렵게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는데도 없는 번호란 답이 돌아오는 일이 잇따릅니다. 무슨 일인지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살 A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2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충동적으로 양화대교로 향했습니다. 거의 20-30분을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뛰어내릴 순 없으니까 용기는 안 나니까 순간 생명의 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분 고민하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없는 번호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도움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해서 진짜 용기 내서 살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양화대교 중간에 있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생명의 전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확인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화대교에서만 4대 중 2대가 이런 식입니다. 인근 마포대교엔 아예 전화 버튼이 눌리지 않는 전화기도 있습니다. 두 곳은 생명의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 다리입니다. 운영사 측은 통신 불안정이 원인이라고만 설명합니다. 저희가 수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이게 다시 이제 어쩌다 보면 이게 다시 연결이 되면서 전화가 바로 잘 들어오기도 하고. 생명의 전화는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해 만든 복지재단에서 2011년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계속 손을 내밀어 왔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재단 측은 전화기가 다리 위에 설치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전수조사를 해서 9월까지 문제가 있는 전화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일 막겠다고 교대가 나섰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못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교대뿐 아니라 일반 대학들 중에서도 0점 처리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랐는데 이희령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건데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수준의 강력한 방침을 발표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가장 낮은 처분인 1호부터 2호, 그리고 가장 높은 9호까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학교폭력 2호 조치부터 수시,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의 총점을 0점 처리해 아예 입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는 1호에서 7호 조치까지는 차등 감점을 하고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는 어떠한 학교폭력 이력이라도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최근 브라질 남부에는 2달치 강우량을 넘는 많은 비가 사흘 만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80명 가까이 숨지고 1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본 주택 대부분이 지붕만 간신히 내놓고 있습니다. 담요에 쌓인 어린아기는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헬리콥터 안으로 건네집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 두 술주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주 중심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에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약 260mm로 평년 2달치 강우량보다 많았습니다. 약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최소 78명이 숨졌습니다. 여전히 100명 넘게 실종 상태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도로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식수와 구호물품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ue tem muitas estradas estaduais que estão com problema. Eu quero lhe dizer que não fique preocupado que o governo federal, através do Ministério do Transporte, vai ajudar a você a recuperar. 이번 폭우는 태평양 동쪽 적도 인근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케냐에도 큰 홍수가 나 최소 200여 명이 숨졌고 미국 텍사스주에는 강한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문제 삼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닌 데다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도 틀리게 말해 이걸 바로잡는 팩트체크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트럼프가 방위비 언급을 할 때마다 주한미군 규모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지난달 타임즈 인터뷰에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 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그 숫자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 주한미군 병력이 2만 6천여 명, 트럼프가 새 방위비 협상에 서명할 즈음엔 2만 9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말한 숫자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안 내고 있을 것이란 트럼프 주장도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3.9% 인상된 뒤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냈고 매해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또 트럼프 자신이 재임하기 전엔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라고 CNN은 봤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4년 기준 8억 6,7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CNN은 부정직의 폭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누가 해병대를 흔드는가로 잡아봤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연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었습니다. 자, 특검법은 해병대,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또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거드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병대 흔들기가 맞는지 하나씩 좀 따져보면요. 자, 이번에 특검법 일부의 제일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1번 그 사망 사건 자체, 2번은 이와 연관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등의 직권남용이나 불법 행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군사작전이 아니라 무리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돼서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해병대 전체를 흔든다 또는 안보에 유해 염려가 있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여당 내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게 군 자체가 이런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 외압이 됐느냐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석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탈한 정치 군인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조사를 과도하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박정훈 대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당이죠. 김웅 의원은 자, 단순히 수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거는 법리 해석을 오해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억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일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김웅 의원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 자,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죠. 자, 쟁점은 뭐냐면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시킨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정당한 지휘다라는 게 주장이지만 자, 반면에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사나 수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압 여부가 더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왜 수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왜 일사단장까지 포함시켰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은 자, 외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주장을 여당 의원이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웅 의원은 지난번 특검법 처리 찬성을 유일하게 했었었죠. 네. 자, 이번에 또 송석준 의원이 해병대를 흔들면 안 된다. 안보 위협이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해병대는 최접촉 지역에서 준성시 상태에서 예적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백령도는 준전시 상태고요. 이렇게 정쟁의 중심에 놓고 흔들어대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자, 들어보셨지만 일사단. 자, 일사단은 지금 작전 범위가 백령도가 있는 서해 체북단이 아니라 경북 포항입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그 백령도를 책임지는 해병대 사단은 일사단이 아니라 제6여단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당 일각에서는 지금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찐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친윤 후보의 표심을 얻기 위한 뭐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누가 해병대를 흔드느냐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영화 얘기입니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 2016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네. 자, 곰한테 물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아들을 죽인 배신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온갖 고생을 하는 영화이죠. 네, 처절한 영화죠. 처절한 영화죠.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재밌습니다. 자, 이 영화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오늘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 소셜미디어에 여러 번 봐도 지겹지 않다라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지지자들이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레버넌트는 결국 조국 당신이 아니냐, 죽음에서 돌아온 자 조국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이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영화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지자들이 댓글을 올린 건데 네. 참고로 조국 대표 과거에 또 스타워즈에 대해서도 거론한 적이 있어요. 총선 직후에 영국 외신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윤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장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복수를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네. 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목이 의미심장하다라고 적어봐 본인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영화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이들 영화들의 그 일반적인 그 공통점은 일종의 복수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수극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영화 위주로 올리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대학에서 백인 학생들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를 하던 흑인 여학생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깃발을 든 이들은 여학생을 둘러싸고 원숭이 흉내를 내며 모욕했는데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미시시피대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인 위주의 다른 학생 200여 명이 시위대를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과 성조기를 흔들며 맞불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여학생이 다가와 항의하자 백인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흑인은 가두라는 말과 함께 급기야 원숭이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경찰이 양측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흑인 인권운동단체에선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보수적인 남부에 위치한 미시시피대는 1962년엔 첫 흑인 학생의 입학에 반대해서 2012년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해 폭동과 시위가 열렸던 곳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시시피 주지사는 맞불 시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들 맞불 시위대를 애국자로 묘사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반전 시위가 확산하면서 미 전역의 캠퍼스 50여 곳에서 체포된 이들은 2,500명에 달합니다. 전쟁이냐 아니냐로 시작한 시위는 이제 인종과 정치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BTS와 관련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거란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 세계 BTS 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국은 BTS에 사과하라. 어제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런 문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BTS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자 팬들이 항의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고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의 발단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겨냥하며 K-팝 산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뉴진스는 사실 그거 안 하고 밀어내기 저희 안 하거든요. 이 발언과 함께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뮤직의 7년 전 사재기 의혹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서 빅히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엔 사재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엔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빅히트 측은 통상적인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BTS 팬들은 하이브가 이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트럭 시위, 신문 광고, 또 조화를 하이브 본사 앞에 세우며 항의했습니다. 문체부 차원의 조사 움직임이 일자 이번엔 전 세계 팬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을터뷰 시간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출장을 떠났는데 여기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텔 객실키를 받아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장을 복귀하면서는 계속 어떻게 죽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높은 나무나 가로등, 달리는 차, 17층 집에서 밖이 안 보이게 암막 커튼을 동여맸다. 지난해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들은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장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밥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오후 7시 40분쯤 호텔 객실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객실 문이 잠기고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뒤 일어나 보니 누군가 보였습니다. 제가 눈 떴을 때는 이미 나트로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몸을 이제 뺐어요. 발로 이렇게 밀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알겠어 하면서 특별한 인적 교류조차 없었던 40대 연구공무직 남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객실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JTBC는 사건 당일 CCTV 10시간 분량을 전부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오후 8시 49분쯤 가해자가 피해자 객실 앞으로 걸어갑니다. 호텔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자 가해자는 객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해자는 호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텔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자 관리자 몰래 카드꽂이에 명함을 뽑고 피해자 카드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카드키를 확보한 뒤 피해자 객실로 몰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홀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복도에 앉아 다른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사건 넉 달 만인 지난해 11월 가해자를 파면했습니다. 출장 전엔 대면과 온라인으로 교육도 했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근무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입니다. 사건 2달 전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와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지만 지난 1월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고 봤습니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 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사 절차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선 전부 인정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여름에 4일 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과 피해 사실을 JTBC에 공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 앞에 이름하고 연락처, 이 사람한테서 채취한 시료가 순번이 정해져서 쭈르륵 써있더라고요. 고작 한 2, 3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뉴스로 아니면 이제 밖으로 피해자가 나서거나 드러나가지고 좀 억울함을 풀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건은 지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K리그는 축구 드라마로 채워졌습니다. 시종일관 압박하는 공격적인 축구, 이른바 정효볼을 내세우는 광주의 역전극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서민 기자입니다. 전반 15분 프리킥 상황에서 대전 안톤이 몸을 날리며 발끝으로 공을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처음 판정은 오프사이드, 그러나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실점한 광주의 불안은 벤치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판정을 놓고 심판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대기심과 설전을 벌이다 경고를 받았고 후반엔 수석 코치가 퇴장당했습니다. 악재 속에서 이정효 감독은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엄지성의 헤더가 골키퍼 맞고 흘렀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이희균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2분엔 교체 투입된 지 5분밖에 안 된 허율이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뒤지고 있든 앞서고 있든 상대 수비를 옥죄듯 압박하며 계속 밀어붙이는 축구로 갈채를 끌어내던 이정효 감독의 정효볼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90분간 30개의 슛을 쏟아낸 두 팀. 그런데 골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31분 제주 서진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준 공을 유리가 오른발로 강하게 때렸는데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3분 뒤 대구 정재상의 가마차기 슛도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영의 균형은 후반 32분에야 깨졌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유리가 대구 수비 3명을 버텨내고 찔러준 패스를 김태환이 왼발 슛으로 받아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제주는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구는 7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며 최하위 씨름에 젖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비와 함께한 어린이날 연휴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맞나 싶을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부터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서늘하게 느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먹구름이 가득 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선으로 출발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